네, 네. 오늘 또 여의도의 현인 우리 한상희 위원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투자증권의 한상희 야, 수석연구위원님. 오늘 뭐 확실히 저거 표현해 주시네. 현인. 아유, 큰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우리 한 위원님께서. 그래. 특히 이제 최근에 신용등급 하락 미국 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말고도 뭐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들도 신용등급 약간 좀 깎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나 기억 다 적어놓거든. 네. 7월 12일인가 나오셨더라고. 아, 네. 보니까 현금 확보 좀 하셔야 된다. 7월 네. 12일에 네. 우리 3프로TV 아침에 나오셔서 네. 현금 확보해라. 네. 그 이야기는 조금 증시를 아주 강하게 보진 않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맞나요? 뭐 그냥 이제 얻어 걸린 거고요. 뭐 맨날 주로 틀리니까 이제 그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네. 이제 얘기하신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얘기 드리면 네. 채권 하신 분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나라에 신용평가사가 한 3개, 4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나이스 뭐 이런 데인가요? 뭐 있죠. 뭐 네. 채권평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3개 중에서 한 군데서 어떤 회사의 신용등급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높아도 그냥 낮은 채로 다 채권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신용평가사가 높은 등급을 줬다는 이유로 그 등급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의 신용등급은 이미 S&P가 2011년에 낮췄단 말이에요. 두 개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피치가 이번에 낮춘 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미 AA 플러스를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신용등급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냥 낮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용등급 강등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 빠졌다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지 이 신용등급 강등이 그렇게 큰 이슈였다고는 전 보지 않고요. 이미 AA 플러스도 알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이미 10년, 12년 전에 낮춰놨기 때문에 2011년도에 낮춘 거죠. 11년입니다. 11년인데 그때 낮춰놨으면 다른 사람들이 S&P는 AA 플러스고 나머지는 AAA니까 난 AAA로 생각해야지 이런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도 정확하고 다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무조건 한 군데가 낮아지면 그게 그거의 기준이 기준이 됩니다. 돼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회사채 등급은 3개 중에 한신평, 한기평 뭐 또 한 뭐죠? 있었잖아요. 예. 한신정. 네네네. 있으면 3개 중에 2개만 갖고 오면 되거든요. 네. 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뭐 회사채 발행할 때도 네. 그래서 2개가 중요하다 그랬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채권 너무 맞는 왠지 채권 더 잘하실 텐데 네. 근데 이제 어차피 민평금리 예를 들어 AA를 받아도 민평금리 얼마 가산을 해서 시장에서 이제 부킹을 하잖아요. 그쵸. 뭐 매니저들이. 근데 민평은 예를 들어 AA에 맞춰놨다고 해도 나머지 하나가 만약에 뭐 싱글이 플러스가 돼 있으면 여기 기준으로 다 보통은 계산을 지금 많이 말씀하신 민평이라 하거든요. 민간 평가사의 네. 그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완연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또 개별 기업이라든지 지수도 이 오르내림의 폭이 좀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건 좀 좋지 않은 그 시그널 아닌가요? 네, 특히나 이제 요즘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어제 같은 날 다우존스나 S&P나 나스닥을 보면은 예. 다 이제 종가에 많이 밀렸어요. 밀려요. 예. 종가에 밀린다는 거는 주식이 매우 힘이 없다라는 그렇죠. 뜻이고 그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도 실적 발표 다 끝났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8월 말에 잭슨홀이 있고 9월 FOMC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금리가 오르고 뭐 이러더라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이걸로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적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의 S&P나 나스닥의 실적 추정치를 보면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내년께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금리 비싸고 특히 9월에 금리 올릴지도 모르니까 일단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잭슨홀하고 다음 달 FOMC까지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싶어하는 욕망이 너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개별 주식으로 보면 실적이 좋을 때 주가가 반등하는 폭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홈디포 실적이 나왔는데 그 뭐라 그러죠? 같은 세임 스토어 세일즈 그로스, 그러니까 동일점 매출 하락률이 0.2%밖에 안 나왔어요. 되게 2%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주식이 되게 높게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은 소폭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흐름으로 보면은 주식 시장이 약간은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건 되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이제 미국 은행 신용등급 강등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또 피치가 한 거라서 피치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하면 미국 안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미국이랑 다르지만 한국에 만약에 신용등급이 낮춰지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그 이상으로 가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셔도 저는 무리 없다라고 생각해요. 피치 약간 열받았나 봐요. 딱 은행 낮출 수 있다고 하면서 JP 모간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JP 모간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고 확 한 번 했잖아요. 뭐 낮출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트리플 A일 때 JP 모건이 더블 A였으니까 미국이 더블 A 플러스 됐으면 얘는 뭐 그럼 싱글 A 플러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옳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매 판매 기업들 이제 아까 홈디포도 말씀하셨는데 뭐 타깃이라든지 월마트 이런 그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소비가 어떤지 그죠? 사실 제품 소비잖아요. 네. 서비스 소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업들 좀 스크린도 좀 해보면 앞으로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은 얘기신 게 오늘 나온 소매 판매를 보면은 전월 대비 0.7%가 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주로 늘었냐면 헬스케어, 뭐 예. 제약 이런 게 늘고 그다음에 의류, 음식료가 늘고요. 뭐가 많이 줄었냐면 가전제품, 가구 뭐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싼 거.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건강에도 좀 돈을 쓰고 먹을 거에도 쓰고 그러니까 음식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노는데 또 쓰고 이런다는 건데 네. 굳이 내가 가구를 바꿔야 되나, 굳이 내가 가전제품 사야 되나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얘기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조 지수가 어제 나쁘게 나오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배도 지수. 그게 빌딩 빼고요. 스테이트 그게 낮게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덩치가 큰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예. 팔린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예를 들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던 뭐 P&G나 뭐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일반적인 아주 조그만 생활용품들. 필수소비재 회사들은 실적이 나쁘지 않고 가이던스를 자꾸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장이 진짜 세게 무너진다라는 쪽 저는 여전히 조금 더 조정이 받을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네. 이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뭐 엄청난 급락이 나오려면은 그런 쪽의 소비까지 많이 줄어야 되거든요. 네. 특히 여태까지는 소비가 잘 돼도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솔린 소비가 많다라는 걸로 그냥 되게 치부했던 분들이 많은데 어제 데이터만 놓고 보면 자동차도 전월 대비로는 플러스가 조금 마이너스 폭이 나긴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는 플러스가 아직도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소비도 괜찮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걱정하는 건 이제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까 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듯해요. 전 경기보다는. 네. 왜냐면 이미 중국은 다 작살이 났고. 근데 9월 달에 FOMC에서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5.75%가 되거든요. 그럼 내년에 점도표에 따르면 4.5가 돼야 된다라고 현재 연준은 주장을 하고 내년 있습니다. 말에. 내년 말에. 네. 그러면 1.25%가 내려가야 되니까 퍼센트 포인트가 5번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근데 내년 미국의 11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네. 근데 파월 의장은 2020년에 새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바이든하고 같은 배를 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대통령 바뀌면 바로 이제 그만둬야 될 수 있거든요. 파월 의장은 되게 부자예요. 아마 명예가 더 중요할 텐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년 대선 전에 금리를 4.5에 맞추고 싶어 할 듯합니다. 4.5. 그게 이제 점도표에 나온 숫자니까요, 현재는. 네네. 물론 이제 그게 당장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올해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9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한 3달 쉬고 바로 금리 인하하는 거거든요. 되게 부담스럽죠. 미국은 아주 경기가 세게 무너지지 않았을 때, 경기가 세게 무너지지 않는 한은 최소한 7, 8개월은 쉬었다가 금리 인하를 보통은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아이비들이 내년 2분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게 7월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한 8개월 쉬고 2분기에 금리 인하하면 그냥 딱 떨어지거든요, 모든 게. 근데 아직 연준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8월 잭슨홀까지는 그냥 점도표를 지킬 가능성이 높은데 9월에 물가를 2번 보고 나서 연준이 굳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던 그림대로 갈 거라고 보고 주식을 다시 매수하거나 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연준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을 거고 특히 아직도 물가가 안 잡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로 파월이 뭐 부자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IB 쪽에 변호사를 오래 했으니까 네. 월급을 지금보다 10배 이상씩 받았을 테니까 네. 명예가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임기는 22년부터 새로운 임기 시작하지 않았나? 28년부터 첫 임기 했으니까 네, 4년 만기. 26년까지인데요. 26년까지니까. 뭐 만약에 정권이 이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뀐다. 네. 그러면 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자르는 건 불가능한데 네. 뭐 만약에 파월 의장이 그렇게까지 그런 압박을 받아서 가면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의 여부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본인이 그만두는 건 얼마든지 네네. 가능하거든요.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요즘에 이제 뭐 골디락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골디락스라는 게 조건이 뭐 매번 비슷비슷합니까? 예를 들면 뭐 금리 얼마에 뭐 유동성 어떻게 되고 하면 그 골디락스가 매번 비슷해요? 아니면 매 상황마다 골디락스가 되는 조건은 좀 다른데 요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골디락스라고 그때그때 판단하는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보고요. 사실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건 좀 제가 감히 얘기하긴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좋고 설명하기 어려울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보기에는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와야 됐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그리고 뭐 연준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지금 안 오잖아요. 너무 좋아. 그러면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경제가 좋으니까 이건 그럼 골디락스인 거야라고 저는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원래 이 정도로 높으면 낮아서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자도 못 갚고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그래서 돈을 안 쓸 줄 알았는데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럼 설명이 안 되니까 골디락스인가 보다 이렇게 저는 됐다라고 보는 편이죠. 네. 그래요? 그 잭슨홀이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요? 24일 뭐 그 언저리입니다. 그 언저리잖아요. 8월 네. 하순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잭슨홀 때마다 뭐 엄청난 이슈가 막 터져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대대로 보면 통화 정책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시그널 제 기억에는 2020년인가요? 그때도 그 2020년이 맞나요? 그죠?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적도 있었고 네, 그런 건데 어떨 것 같으세요? 올해 그 잭슨홀 그 분위기는? 지금 사실 잭슨홀에 대해서 왜 많이 걱정을 잭슨홀이 사실 엄청나게 좋은 휴양지고 원래 전통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약간 휴양 비슷하게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하고 이런 자리였는데 사람들이 잭슨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냐면 작년에 사실 큰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잭슨홀 되기 전까지 미국 주식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때는 물가가 막 올라가는 추이였는데도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파월이 딱 8월에 나와가지고 아주 짧은 그 당시 기준으로 짧은 이 성명을 발표를 하고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큰일 날 거야라는 약간 겁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10월 말까지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집니다. 3,500까지 많이 빠지고 미국 금리가 4.24%까지 딱 올라요. 10년물이. 그러니까 그때는 파월이 보기에 아직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분명히 여러 가지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있는데 시장은 그걸 다 무시하고 이제 금리 못 올릴 거라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연준이 올릴 수 있는 기준금리의 한계를 뭐 3%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미국이 견딜 수 있는 금리가 3%다. 네. 그러니까 파월은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게 질렀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그래서 미리 주식을 빼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파월이 그런 말을 못하도록 약간 시장에서 겁을 주는 거. 여기서 무섭게 말하면 진짜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하죠. 전 이거를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3월달에 SVB가 파산했을 때 저는 뭐 의견을 낼 만한 위치도 아니고 뭐 윌슨이니 아주 유명한 분들 계시잖아요 미국에. 그 사람들이 SVB 망했을 때 이거 뭐라고 드디어 금융기관이 망했기 때문에 그때 S&P 3,800이었습니다. 이거 더 빠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한 방에 뒤집은 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성명을 냈는데 은행이 망해도 은행에 돈 넣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성명을 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일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5만 불까지만 보호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신에 주주들은 다 작살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뱅크런을 안 해요.
아 정부에서 지켜줄 건가 보다. 그러니까 그때 결국 그렇게 한 이유는 뱅크런이 나오면 리만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막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번에도 주식이 예를 들어 4,600 가까이 갔다가 지금 4,400인데 이게 뭐 4,200이나 4,000 정도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주식시장이 10% 빠지는 거는 사실 뭐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일이니까 그 정도는 지키려고 하겠죠. 거기까지 지키는 거를 지금 은행 그 시장에서는 잭슨홀 앞에 두고 좀 주식을 빼놓는 거죠. 그럼 파월이 이번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7월 달 FOMC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지키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죠. 작년 8월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다 틀렸고 우리는 그런 것 무관하게 금리 계속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이 온 거죠.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 자체가 4.22%까지 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작년 10월 고점을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참여자들, 주식 시장 참여자들 둘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파월 의장님, 우리가 이미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있으니까 이번 잭슨홀에서는 무서운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워렌 버핏은 네네. 미국 채권을 사잖아요. 길게 보는 분은. 근데 이제 빌 에크먼 같은 사람은 헤지펀드를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채권을 팔겠다는 거는 저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단기적인 뷰인 거고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게 장기적인 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게 지금 근데 사도 짧은 걸 사가지고 그건 사실 유동성 관리 정도지 뭐 채권에 배팅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6개월짜리 뭐 이런 거 사. 그렇죠. 근데 6개월이라도 듀레이션이 어쨌든 0.34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정말 정말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많이 오르면 그래도 손해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은 자기는 몇 개월 정도 손해 보는 건 괜찮다는 사람인 거고 이 그 빌 에크먼 같은 사람은 워낙 단기적으로 매매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파월 의장한테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굳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이나 미국의 경제가 세게 박살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음모론은 뺄게요. 그냥 정상적인 미국의 정치인들이라면 지금 내년 대선을 앞에 두고 내년 총선도 같이 합니다. 미국은 상원의원 3분의 1하고 하원의원은 같이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가 지금 작살나는 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전혀 없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물론 막 장이 5천 갔다 이러면 이제 물가를 막아야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하나 또가 일반 물가 상승률은 이번 달에 올랐죠. 그리고 다음 달에도 조금 오르거나 아마 유지되는 정도일 겁니다. 네. 근데 핵심 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이 제일 높았습니다. 6.5인가 6.6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핵심 물가 상승률은 8월, 떨어지는군요. 9월까지 무조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알고 있잖아요. 연준 위원들은 무조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보다 정보가 몇천 배 많고 훨씬 똑똑하니까. 근데 굳이 8월에 무서운 얘기를 하고 9월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물가 데이터가 다시 이상하게 나오면 완전 다른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9월까지는 굳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정이 나오는 거는 언제든 있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요즘 중국 이슈랑 맞물려 가지고 다시 또 엄청나게 큰 급락을 보는 의견이 막 생기고 있어서 그지는 않을 것 저는 같다. 이제 살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약간 이제 자기네들 중앙은행가들 모여서 맥주도 한잔 하면서 야 그래 고생들 했어, 그지? 야 지난 1년 동안 엄청 쪽팔렸어 우리. 그래도 약간 요즘 좀 괜찮잖아.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야 여기서 우리 정신 더 차려야 돼. 지금 여기서 슬쩍 우리 하다가 약간 풀어주면은 다시 물가 좀 불안해지면 옛날에 그 저 제일 멍청하다는 얘기 듣던 아서번스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소장님 말씀이 한 1000%는 동의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할 얘기는 7월에 한 얘기 카피 페이스트일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시장은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그 안도를 정도 약간은 시장은 할것 반응 안 같아요. 한다? 왜냐하면 이미 더 할 거라는 걸 반영해서 주식을 때리고 하는 모든 게 이제 기대 대비 결과인 거니까 저는 거의 확신하는 게 7월 내용의 카피 페이스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그래서 금리를 9월에 동결하고 네. 11월부터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라는 선언 정도를 하면서 내년에 피봇을 준비하는 그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네. 네.
골만삭스에서 그랬다면 그럼 제가 한번 거기에 토를 달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 9월에는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9월에 왜냐면 물가가 핵심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딱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서 올릴 가능성 별로 없고 그리고 11월에 올리면 더더욱 너무 급해지거든 내년 금리 인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골만삭스의 의견에 전 동의를 합니다. 네. 동의를 하는데 과연 11월에 굳이 피봇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 네. 저는 연말 왜냐하면 9월에 점도표를 그냥 5.75를 낼 듯 하고요. 계속. 네. 근데 이제 12월이 되면 점도표를 또 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점도표를 그냥 5.5로 낮춰주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도표가 안 나오는 달에 이게 파월 입장 스타일을 제가 보니까 점도표가 안 나온 FOMC 때 뭔가 큰 변화를 줬던 적은 언제 있었냐면 작년 1월 달에. 작년 네. 1월 달에 하도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그때 변화를 줬던 적을 제외하고는 네. 점도표가 안 나올 때 큰 변화를 줬던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물가가 어쨌든 떨어지고 있고 일반 물가 상승률이 3% 초반까지 온 상황에서 굳이 11월에 그런 변화를 줄 필요는 없는 듯해요. 11월에 변화를 주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진짜 많이 안 좋거나 아니면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3분기 경제는 지금 미국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마이너스 안 갈 듯 하고요. 물론 4분기가 문제인데 11월에는 4분기 경제를 완전히 많이 알기는 약간 어렵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11월에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면 12월에 점도표를 내고 그 미국의 경제 전망을 바꾸면서 네.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FOMC 회의는 1년에 8번인가 있고 네. 그중에 이제 점도표까지 찍는 거는 4번. 36912. 3690이 맞죠? 네. 그렇게 네. 하는데 점도표 찍는 거 발표하는 달이 아닐 때는 파월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좀 중요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네, 작년 1월에 그때 갑자기 바뀔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때 네. 빼고는 그러니까 재작년 연말에 올해 그러니까 2022년 금리 인상 거의 없을 거라고 얘기해 놓고 갑자기 네. 바뀌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빼고는 점도표 안 냈을 때 큰 변화. 예를 들어 7월 달 FOMC 보시면 네. 그 성명서가 거의 똑같아요. 아 전에 거의 거랑. 똑같습니다. 6월 달에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뭐 크게 9월은 이제 점도표가 나오니까 뭔가 어떤 일을 나올 할지는 수도 모르겠지만 11월에 아까 그 골만삭스에서 뭔가 변화를 준다는 건 저는 그럴 거면 12월에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시간이 뭐 한 4, 5분 정도 남았는데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또 계속 불거져 나와요. 네. 그죠? 그래서 비구이 위한 네. 뭐 컨트리 가든인가요? 뭐 이런 데들 지금 디폴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중국 정부도 약간 황급하게 좀 대응하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중국은 뭐 제가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다른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중국이 예를 들어 리만 사태 같은 게 간다라는 게 제일 걱정인 거잖아요. 은행들이 망하고 이런 거. 근데 중국의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아직도 3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케이스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때 중국이 외환보유가 4조 달러가 넘었다가 1조 달러가 갑자기 빠져나가고 홍콩에 막 단기금리 뜨고 막 이러면서 되게 큰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이제 중국이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외환보유가 많으니까. 그래서 전 일단은 중국이 이걸 내부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만 사태 같은 물론 이제 부동산에서 어려워지고 경제가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중국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질 거냐? 그거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첫 번째로는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다르냐면 재작년에 헝다가 망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나라는 그때 반도체 경기가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나빠지는 와중에 헝다가 무너진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도 기준금리가 아주 낮았다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헝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 세계 매크로가 나쁜 상황에서 헝다가 망했기 때문에 영향이 오래 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미국은 어쨌든 기준금리 뭐 잘 모르지만 한 번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중에 한 번일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던데 반도체 어쨌든 나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적으로는 지금 벽개원 사태가 터진 게 그때보다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저는 결정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중국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진 않을 거고 그렇다고 이게 중국이 막 좋아지고 이러진 않겠지만 리만 사태까지 가게는 안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중국 정부의 컨트롤을 좀 믿어보자
믿을 정도는 그러니까 믿을 필요는 없는데 네. 망하게 그러니까 벽개원이 망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은행을 작살낼 정도로까지는 어렵게는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안 오르고랑 다른 문제로 예를 들어 2015, 16년에도 중국이 정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다른 나라가 미국이 10% 빠지고 그쳤으니까 그 정도의 상황을 결정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외환 보유가 많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이것도 정 안 되면 돈을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IMF 때처럼 외환 보유 20억 달러다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국 애들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근데 외환 보유고가 있으면 네. 그걸 바탕으로 위안화를 사실 찍으면 되거든요. 물론 그거는 최후의 수단일 겁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를 덮을 수는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중국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빌빌 이렇게 갈 텐데 망가뜨렸다 갈 거냐 빌빌 갈 거냐 중에 하나 골라보면은 중국 망가뜨리면은 이제 공산주의라 큰일 날 것 같아서 빌빌 가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땜질 이렇게 하면서 간다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너무 조금 더 높다.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상희 의원과 함께 궁금한 이런저런 것들 함께 여쭤봤는데 역시 뭐 거의 모든 질문에 거침이 없으신. 거질 게 없죠. 네. 자 우리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한화투자증권의 한상희 연구위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유튜브 채널 잘 되고 계시죠? 저희 회사 거 네. 네. 좀 약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네.